중학교분을 두들기면서 수학이 어떤 것이 있을지 대단히 궁금할 건데요. 첫 단원으로 등장하는 건 집합이네요. 집합. 집합 어디선가 누군가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집합이란 무엇인가? 집합의 뜻. 그리고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합이 어떻게 표현되는가까지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집합의 표현 어떻게 쓸 건가요? 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그러한 집합들의 분류는 어떤가? 어떤 집합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맨 처음 단원 제목 자체가 집합으로 하죠. 그러면 집합이 뭔지 혹시나 들어본 적은 있는지 실생활에서 예제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어땠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과정 때 방송으로 초등학교 6학년 5반 학생들 운동장으로 모여라 혹은 운동장으로 집합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했었냐면 다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서 모였죠. 자, 모였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야? 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는 집합은 한자어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모임이라는 뜻인 겁니다. 모임 자체가 사실은 집합이에요. 그런데 개나소나 고등어나 다 모인다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수학적이어야 되니까 분명히 어떤 특정한 전제, 제한이 있을 거다. 어떤 모임만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하냐면요, 어떤 모임이다? 명확한 조건, 반드시 이 기준이라는 단어 한번 써봅시다. 자,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 기준이 명확한, 명확한, 너무 좋아요. 명확한 쫙쫙 대상들의 모임이다. 자,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누구나 봐도 다 똑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요, 운동장으로 이쁜 애들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헐렁헐렁 뛰어나갈 건데 아무도 인정은 안 해주겠지. 물론 우리 엄마는 인정해 주실 겁니다. 뭐라는 거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대상을 명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어떤 게 있나요? 자, 1번은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가 19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어떻습니까? 190이라는 단위의 기준이 나왔는데요. 물론 센티미터겠죠. 190cm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땐 요만한데 네가 생각했을 땐 이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190cm는요. 정해져 있죠. 누구나 보더라도 190은 이만해요. 요만한가? 하여간에 이만하다라고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집합이 맞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못생긴 사람들의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얘는 도대체 얼마나 못생겨야 되는 거니? 옥동자만큼? 아니면 어디가 슈렉만큼?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물론 못생긴 사람이 나는 안 들어가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명확한 기준이 아닌 게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키가 큰 사람들의 사람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역시 이게 어때요? 얼마나 큰가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게 집합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 반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이라면, 학생의 모임이라면, 선생님 한 명인데 모임이 되나요? 자, 기준만 명확하면 됩니다. 가장 큰 학생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한 명이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집합이 맞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네요? 가장 크다라는 건 제일 큰 사람 한 명, 누가 보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지. 그 한 명을 지칭한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집합이 맞아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집합 안에는 구성원 대상 하나하나가 있겠죠. 그럼 걔네는 뭐라고 부를 거니? 그래서 어떤 대상의 초석이 되어 기본이 되어 원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어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ele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lement는요 결국에는 우리 초등학교가 영어로는 elementary school이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의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되는 대상들이 원소다 이기 때문에 ele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소는요 결국에는 집합의 구성대상 들어있는 구성대상 하나하나를 찍는 표현이다. 하나하나를 찍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원소인지 감이 잘 안 오나요? 자, 이런 거 볼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커다란 집합이 있네요. 캐로로소대라는 집합이 있네요. 요 안에는요 어떤 대상들이 원소로 들어있냐면요. 원소로는 물론 캐로로가 있겠죠. 캐로로도 있고 그리고 기로로도 있고 그리고 푸르르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로도 있네요. 도로로 잊으면 슬퍼하죠. 도로로도 있고 타마와도 있어요. 성질, 파탄, 타마와도 있더라. 자, 이렇게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모임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한 집단, 집합, 캐로로소대라는 집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집합 안에 구성된 캐로로 하나, 기로로 하나, 푸르르 하나, 도로로 하나, 타마마 하나, 각각은 각각 원소라고 부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 어떨까요? 집합이 원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로로 뱃속에 캐로로 소대가 들어있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요, 원소가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소가 반드시 집합을 향해서 어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집합을 향해서 원소가 된다, 원소가 안 된다 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원소이다, 구성원이다, 혹은 원소가 아니다, 원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요것을 속하다와 혹은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글로 쓰면 불편하고 길고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보니까 이와 같은 표현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기호화를 시킬 거라고요. 원소가 집합에게 맞죠?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면 원소가 영어로 element라며 그렇다면 최초의 대문자는 아마도 이였을 겁니다. 그냥 이를 쓰면 알파벳과 헷갈리니까 둥글게 이제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요러한 우리 집합 원소의 기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원소는 항상 집합을 향해서 그죠? 속하면 속한다, 원소는 element이다, 원소가 아니라면 엘라멘트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다음과 캐로로소대가 있었죠. 요 안에 도로로, 선생님 제일 좋아합니다. 도로로라는 녀석은 과연 캐로로소대에게 원소가 되느냐? 원소가 되죠?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소가 됩니다. 엘라멘트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요. 만약에 가루루가 나왔어요. 기로로의 형이죠. 가루루 중이가 나왔다. 얘는요. 캐로로소대의 원소가 되지 않죠. 구성원이 아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엘라멘트가 아니라 해서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 집합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원소가 오른쪽에 있다는 방향 자체는 도로로 그리고 캐로로소대 이렇게 되었을 때 방향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됐습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캐로로소대 왼쪽이 집합이고요. 오른쪽이 원소라면 가루루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원소가 집합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엘라멘트가 아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집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준만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이면 되고요. 그렇게 모여준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원소가 될 때와 되지 않을 때를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운 집합 어떻게 표현할 건가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근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어떤 학생이 있는데 엄마는 나보고 이쁘다 그래서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도 나보고 못났대. 그래서 엄마는 나를 이쁜이라고 표현하는데 친구들은 나를 못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어떤 하나에 대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자,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집합의 표현이다. 일단은요, 우리가 집합의 표현을 집합의 기호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중괄호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얘가 집합의 기호예요.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요. 집합을 표현할 때라는 얘기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엔 원소들밖에 없죠. 원소를 다 보여줬으면 얘는 집합의 표현이 된 거예요. 원소를 잘 모르게 표현했던 건 제대로 못한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제일 편안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집합을 표현할 거냐면요. 자, 8의 약수라는 집합 한번 만들어볼게요. 8의 약수 집합. 자, 8의 약수라면 내가 생각하는 약수와 너희가 생각하는 약수는 같겠지. 당연히 명확한 기준, 집합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8의 약수에는요 사실은 원소가 어떤 게 있니? 1, 2, 4, 8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집합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결국에는 1, 2, 4, 8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소가 1, 2, 4, 8이니까 걔네가 쫙쫙쫙쫙 보일 수 있게끔 그냥 나열하는 방법을 쓸게요. 어떤 방법이냐면 집합의 기호래매 그럼 집합의 기호 이렇게 쓸 겁니다. 집합의 기호 이렇게 쓸 거고요. 요 안에 원소를 그냥 나열만 할 겁니다. 나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1, 2, 4, 8 이렇게 나열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훌륭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1, 2, 4, 8인지 1248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와 원소 사이는 쉼표를 찍어서 원소를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그죠?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했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원소를 그냥 나열했어요. 수학적인 용어는 많이 어렵습니다.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방법인데 도대체 누가 이 방법의 이름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적었을까요? 너무 매치가 안 되지 않나요? 뭔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원소 나열법인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소를 나열하되 반드시 쉼표를 찍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원소 나열법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자마자 원소에 대한 파악이 빠르고 명확하게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집합 어떻습니까? 명확한 기준 되나요? 1, 2 명확하죠? 그럼 집합은 되는데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1, 2? 그럼 그 사이에도 수는 1.1도 있을 거고 1.11도 있을 거고 1.111도 있을 텐데 아니죠? 자, 그래서 개와 같은 경우는 원소를 나열하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1 다음에 쓸 수가 생각나지 않는다. 집합이 맞는데 어떻게 원소가 표현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선생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집합이란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소 나열법이 원소에 대한 판단을 무지하게 쉬운데 사실상 모든 집합을 표현하는 데는 에러가 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장한 게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만 제시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조건만 제시하고 말 겁니다. 원소를 지칭하지 않을 거예요. 조건만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또 누군가가 조건만 제시하는 방법에서 또 조건제시법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네요. 자, 그렇다면 조건만 제시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라면 집합표 써야 되겠죠? 1, 2, 4, 8 조건이 뭐야? 8의 약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8의 약수라고 썼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면 조건이 나왔으니까 얘는 조건지시법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조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숫자여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우리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듯이 다음과 같은 팔의 약수라는 한 덩어리의 글씨가 맞나요? 얘가 그냥 원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 제시법만의 특별한 새로운 약속을 해줘야 된다. 되나요? 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일단은 조건제시법의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원소를 표기할 겁니다. X가 돼도 좋고요, Y가 돼도 좋고요, 사실상은 별이거나 똥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별이나 똥 쓰면 아마 선생님들이 괘씸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X로 표현했다면, 요 앞에 뭘 쓰겠다는 얘기예요? 원소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집합에 원소는 X가 돼요. 집합을 설명해주세요. 라고 했더니까 원소가 X야. 염장지는요? 뭔데? 그래서 뒤에는 뭘 했다느냐?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얘는 그냥 경계선이죠? 읽을 때는 그냥 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수집인가? 자,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뒤에서 설명해야 된다고 그냥 앞에 씌어진 원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는 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X가 원소예요. 그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제시되어져 있는 방법,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뭐니 해도 그림처럼 이해하기 쉬운 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 사실 이건 중요한데요. 벤이라는 수학자, 영국의 수학자가 만든 동그라미 그림이에요. 라인형. 그래서 동그라미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 아니죠? 벤 다이어그램 맞습니다.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다이어그램인데 동그랗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의 집합의 이름이 A라면 그쵸? 이 안에다 원소를 뿌리면 돼요. 어떻게 뿌릴 거냐면요. 1, 2, 4, 8 일렬로 안 써도 되니까 쉼표도 필요 없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 벤 다이어그램은 보기 편하고 주로 사용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얘는요. 우리가 집합을 나중에 집합을 혹시나 뭐 할 때 증명할 때 이게 맞나요? 명확하게 우리가 단서를 제공할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한 그림이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표현까지를 마쳤고요. 다음은 집합의 분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지금 집합의 뜻과 원소 그리고 관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이제는 분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분류가 뭐냐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나눠놓은 거죠. 집합이 분류예요. 나눠놓을 겁니다. 어떤 것들로 나눠지나요? 라고 알아볼 거예요. 그 얘기 분류는요,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지칭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죠. 물론 중간에 좀 어쨌거나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남자 보고 여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표현 방법은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다음까지 분류라는 것은 어떤 묶음을 기준화해서 나누는 거더라고요. 자, 그럼 집합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데 뭘로 기준으로 나눌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집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합을 나누려면 결국에는 원소를 기준으로 나눠야겠는데 원소의 종류로 나누기에는 자, 그러면 고등어, 참치, 민어 모여있으면 얘는 물고기 집합이고 개, 소, 말 얘네는 무슨 동물 집합이고 그리고 나, 누구, 어쩌고는 미남 집합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나누는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의미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소의 종류로 나눌 수 없다면 뭘로 나눠야 되는 얘기야? 원소의 개수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집합을 나누는 방법은요, 원소의 개수에 충실하게 나눌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몇 개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대상들이 있느냐? 자, 원소를 세다 보니까 어떤 걸 세서 그래서 끝이 나는 유자, 있을 유자죠. 여러분 아는 있을 유자밖에 없지? 뭐? 기름유도 알아? 있을 유밖에 없지? 자, 있을 유의 끝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끝이 나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를 세는데 끝나는 집합이 있어라는 얘기지.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어쨌건
거랑 끝이 났죠? 얘는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유의 반대말은 뭘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끝이 났으면 끝없이 나오는 원소를 가진 집합도 있겠지. 걔는 뭐라느냐? 없을? 그렇죠. 무를 주세요.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한집합. 그지요? 자, 이렇게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으로 나눠졌는데 결국에는 원소를 세다 보니까 끝이 나냐? 끝이 나지 않냐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지요? 자, 그렇다면 원소가 없는 것도 있을 텐데 걔는 유한일까? 무한일까? 궁금하시죠? 네? 원소가 없는 집합이 어디냐고요?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30톤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없겠지? 그래도 30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이더라. 30톤은 누가 봐도 30톤인 거지 달래면 죽어요. 30톤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면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집합이 된다며. 물론 안타깝게 원소는 안 계시겠지. 하지만 어쨌거나 집합이 돼서 원소가 없을 뿐이라고요. 그럼 걔는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자, 보세요. 끝이 난 걸까 어떻게 끝이 안 나갈까? 자, 세발에서 세가 딱 했는데 이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달리기 한번 생각해봅시다. 준비 시작. 해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달리기는 정해져 있는 구간을 누가 빨리 뛰느냐지만 총소리 2번에 맞춰서 시작과 끝을 알려요. 그렇다면 준비 시작 땅 했는데 그냥 바로 연속으로 땅 소리 나서 한 발을 못 떼었어. 그럼 걔는 끝이 난 건가요? 끝이 안 난 건가요? 그래도 끝은 났다는 얘기지. 원소가 없어도 다 센 겁니다. 뭐라는 얘기야? 원소에서 그냥 연계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원소가 없는 집합도 어떤 얘기야? 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요 안에요. 원소가 없다라고 해서 비었죠. 텅텅 비었다면서 보니 공집합. 이 공자는 빌공자를 씁니다. 어우 유식해라. 자, 이렇게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빈집합 이렇다는 뜻이에요. 공터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거 공집합이라는 것은요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표현 방식이요 요렇게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알아? 원주율 파이가 아니라 얘는 똑같은 발음이지만 스펠링이 달라. 자, 이렇게 파이라고 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집합 기호만 써서 원소를 표기하지 않은 공집합의 표현이 됩니다. 유일하게 집합 기호가 없는데 집합이 되는 얘밖에 없어요. 유일하다. 얘만이 집합 기호가 없어도 집합이 되는 거고요. 주의가 되는 것은 뭐랑은 다르냐면 집합 기호 안에 누가 있는 거? 아까 얘기했지 파이라는 녀석이 있는 거 와는 같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요렇게 생긴 원소 아니 걔도 소도 고등어도 원소가 되는데 얘는 안 돼? 얘도 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냥 원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있는 집합이라고. 즉 공집합은 아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렇다면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유한집합은 셀 수 있는 경우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에서는 문제를 읽고 유한은 유 무한은 무로 답해라. 읽어봤다니까 공집합이네. 난 유식하니까 공이라고 써야지. 이러면 안 되죠. 왜? 유한과 무한으로 분류할 때는 당연히 공집합은 유라고 써야지 옳습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공집합인 건 공이라고 써 라고 했다라면 공을 써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유한집합에게는 물을 수 있는데 무한집합에게 물어보면 상당히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되고 죄송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일까? 사실은 공부 되게 못하는 애한테 야 너 이번에 몇 등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 좀 결례가 되지. 마찬가지로 유한에게는 물어도 되는데 무한에게는 물으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요 뭘까? 원소의 개수가 끝나고 안 끝났다며. 그럼 얘는 원소가 자기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 얘는 모를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유한집합일 때는요 원소의 개수를 물을 수 있다. 원소의 개수 몇 개니?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얘한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엄청 짜증낼 겁니다. 야 원소의 개수 몇 개니?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계속 세고 있는데 우리는 날밤을 새도 그 결과는 들을 수 없겠죠. 물론 늙어 죽어도 못 듣습니다. 왜? 무한대 멈추지 않죠. 됐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질문은 원소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유한집합에게만 묻는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자. 자, A라는 집합, 이름 붙여놓을 뿐입니다. A라는 집합에요. 원소가 2, 7, 5, 18, 뭐 특별히 2, 7, 5, 18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2, 7, 5, 18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계신다라면 결국에 우리가 얘의 원소에 대해서 물을 수 있지? 유한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물을 수 있다고요. 원소가 몇 개니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답할지 못할 겁니다. 뭐래? 답하지 못하겠죠. 왜? 왜입니까? 이게 뭔 뜻인지 알까? 아마도 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말을 못 읽으니까 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기호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몇 개라고 하면 4개라고 답을 하듯이, 맞죠? 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영어로 number 몇 개니? 이렇게 물어서 앞에다가 n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n은요, 빨간 머리 n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number라는 주어다. number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에 우리가 이니셜을 따서 n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고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숫자로 4라고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건, 이 n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건 반드시 집합이 들어오거나, 혹은 집합의 이름만 들어가야 돼요. 원소가 들어가면, 원소한테, 야, 너 원소가 몇 개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까! 공집합 파이가 들어가서 들리죠? 얘는 집합 기호가 없어도 유일하게 집합입니다.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니? 얘는 그렇죠. 0개라고 얘기했어요. 0개고요. 100이 아닙니다. 0개고요.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다른 얘기에서 집합 기호가 있는데 파이가 들어와 계시네요. 얘는요, 절대로 0개가 아니에요. 왜? 집합 안에 원소 하나 있죠. 무시하지 마. 얘 데리고 가. 그래서 얘는 1개라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맞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지. 아니면 틀린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워본 집합의 뜻, 명확한 요건, 그리고 모의 딱 기억하시고요. 원소 구성 대상 하나하나, 그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분류하는 방법, 원소의 개수에 맞춰서 끝나냐 안 끝나냐, 그리고 비어있는 건 끝난 거다 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요, 앞으로 부분집합이라던가 다양하게 좀 어려운 단원들의 정리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중학교 때도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